그날 그 철문을 넘지 않았더라면 32살이 된 지금도 저는 그날 밤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아니, 잊고 싶지 않은 건지도 모르겠어요. 2017년 8월, 저는 22살 이병이었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속 백두부대라는 가명의 그 부대에서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우스운 게 입대 전까지만 해도 저는 꽤 괜찮은 청년이었거든요. 서울의 작은 대학에 다녔고 친구들도 많았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꿈도 있었어요. 군대? 그냥 다녀오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죠. 모두가 그러듯이요. 하지만 배치를 받은 그 부대는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선임 하민우, 24살의 상병이었어요.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사람이었죠. 키도 작고 목소리도 그리 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 앞에만 서면 숨이 막혔습니다. 야, 이병 박준혁. 그가 저를 부르는 목소리. 지금도 생생해요. 낮고 천천히.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짐승처럼요. 왜 이렇게 느려? 응? 처음엔 그냥 군대 문화라고 생각했어요. 빨리빨리 움직이고 완벽하게 하고 선임 말은 무조건 따르는 것. 그게 군대니까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민우 선임은 저에게만 유독 심했어요. 같은 기수동기 김태현이는 별말이 없는데 저한테만 트집을 잡았죠. 박준혁, 너 군합근 제대로 안 묶었지? 박준혁, 너 아까 점호 때 눈동자 흔들렸어. 박준혁, 너 내가 무섭냐? 응? 무서워? 무섭냐고요? 네, 무서웠습니다. 겁났어요. 22살 청년이 고작 2살 많은 선임 앞에서 벌벌 떨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지옥은 따로 있었습니다. 입대 3개월째 되던 날이었어요. 소대막사 뒤편 창고, 불도 제대로 안 들어오는 그곳에서였죠. 하민우 선임과 그의 동기 조성민 상병이 저를 불렀습니다. 박준혁, 이리 와봐.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본능적으로 알았죠. 뭔가 잘못될 거라는 걸요. 너 요즘 기분이 좋아 보이던데. 응? 하민우 선임이 제 어깨를 쳤습니다. 가볍게요. 하지만 그 가벼움 뒤에 숨은 무게를 저는 알고 있었어요. 선임님, 저는 그냥이 어딨어. 이 새끼야. 순간 뺨을 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귀에서 윙 하는 소리가 났어요. 조성민 선임이 때린 거였죠. 정신 차려 새끼야. 여긴 군대야. 그날 이후로 창고는 제게 공포의 장소가 됐습니다.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불규칙하게 불려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똑같은 일이 반복됐죠. 구타, 욕설, 모욕. 너 같은 새끼가 군대를 와? 응? 너희 엄마 아빠는 널 어떻게 키운 거야? 너 나중에 전역해도 쓸모없을 것 같은데? 말로 때리고,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때렸습니다. 제 존엄성을, 자존감을,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그들은 짓밟았어요. 제일 비참했던 건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동기 김태현이에게 말했을까요? 그 친구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친구도 무서웠던 거죠. 당연하죠. 자기까지 당할까봐요. 후임들? 그들은 저를 그냥 약한 선임으로만 봤습니다. 괴롭힘 당하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요. 아니, 어쩌면 속으로 웃었을지도 몰라요. 저 선임도 당하네 하면서요. 간부들에게 말할까요? 웃기는 소리죠. 소대장 이진수 중위는 매일 자기 업무에 바빴고 병사들 사정엔 관심도 없었어요. 보고만 올라오지 않으면 되니까요. 그렇게 5개월이 흘렀습니다. 2017년 8월 12일 토요일, 그날도 창고에 불려갔어요. 하민우, 조성민, 그리고 이번엔 다른 선임 강지훈까지 셋이서 기다리고 있었죠. 박준혁, 너 오늘 졸았지? 졸지 않았어요. 아침 점호 때 잠깐 눈을 감았을 뿐이에요. 이 시간밖에 못 잔 채로 서 있었으니까요. 선임님, 저는 닥쳐. 하민우 선임이 제 배를 쳤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그리고 쓰러지는 저를 향해 발길질이 날아왔죠. 이 새끼가 진짜 맞아도 싸. 군대 망치는 건 너 같은 새끼들이야.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죽는 게 나을 것 같다고요? 그 순간
뭔가가 툭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 안에서요. 그동안 참고 견뎠던, 언젠가는 끝날 거라고 믿었던 그 모든 희망의 끈이 끊어졌어요. 아, 이렇게는 못 살겠다. 그날 밤 불침번을 설 때였어요. 새벽이시 주변은 고요했습니다. 다들 잠들어 있었죠. 저는 창밖을 봤어요. 철조망 넘어 보이는 민간 세계, 불빛들, 자유,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나가자. 군화끈을 단단히 묶었어요. 주머니엔 돈 3만 원, 신분증도 없었죠. 군복을 입은 채로 저는 막사를 나왔습니다. 경비가 허술한 후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들키면 어쩌지, 총 쏘면 어쩌지, 군사재판 받으면 어쩌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하지만 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철조망, 높이 2미터는 좋게 됐어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죠. 그리고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손에서 피가 났습니다. 철조망에 긁힌 거죠. 하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아니, 아픈지도 몰랐어요. 철조망을 넘었습니다. 그 순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부대 밖, 민간인의 땅, 자유의 땅. 저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냥 앞으로 뛰었어요. 30분을 뛰었을까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다리는 풀렸지만 계속 뛰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마을에 도착했어요. 동이 트기 전 깜깜한 새벽이었죠. 군복, 이게 문제였어요. 이 상태로는 아무데도 갈 수 없었죠. 저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빨래줄을 뒤졌습니다. 미안했어요. 정말 미안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검은색 후드티 하나, 청바지 하나를 훔쳤습니다. 인생 처음 도둑질이었어요. 근처 공중 화장실에서 군복을 벗었습니다. 그 순간의 기분,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해방감, 죄책감, 두려움,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군복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군번줄도, 인식표도, 모든 걸 버렸어요. 그리고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사람이 보였어요. 머리는 짧았지만 더 이상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계획 같은 건 없었어요. 그냥 도망쳤을 뿐이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서울로 가자고 생각했어요. 아는 곳이니까요. 그곳에 가면 뭔가 방법이 있을 거라고 막연하게 믿었죠. 마을 정류장에서 첫차버스를 탔습니다. 기사 아저씨가 저를 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평범한 청년으로 보였겠죠. 버스 안,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 새로운 인생. 하지만 동시에 범죄자가 된 첫날이기도 했습니다. 타령, 군형법 위반, 최대 징역 3년. 그걸 알면서도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만큼은요.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거야. 절대로. 그렇게 저의 4개월 도망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4개월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면서도 가장 비참한 시간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어요. 서울역, 오전 7시, 사람들로 붐볐어요. 출근하는 직장인, 등교하는 학생, 여행 가는 가족. 모두가 자기 삶을 살고 있었죠. 그 속에서 저는 유령이었습니다. 돈은 겨우 3만 원, 신분증도 없었어요. 핸드폰? 부대에 두고 왔죠. 연락할 사람도 갈 곳도 없었습니다. 배가 고팠어요. 하지만 뭘 먹어야 할지도 몰랐죠.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삼각김밥 하나, 바나나 우유 하나. 이 500원이었어요. 계산대에서 떨렸어요. 혹시 알아보면 어쩌지? 하지만 알바생은 무표정하게 계산만 했습니다. 제게 관심이 없었죠. 서울역 대합실 구석에 앉아서 먹었어요. 오랜만에 먹는 자유로운 음식이었죠. 군대 밥이 아닌 제가 선택한 음식. 그런데 이상하게도 눈물이 났습니다.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현실이 밀려왔어요. 저는 탈영병이에요. 범죄자죠. 잡히면 영창, 군사재판, 전과자, 인생 끝이에요.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다시 그 지옥으로? 차라리 여기서 굶어 죽는 게 나았어요. 일단 잠시라도 쉴 곳이 필요했습니다. PC방을 찾았죠. 신분증 없이도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시간 충전 좀 해주세요. 3시간이요? 500원입니다. 돈을 냈어요. 남은 돈은 25영원 정도. PC방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포털 사이트에 검색했어요. 타령 처벌, 타령 자수하면 타령병 신고 포상금, 온갖 무서운 말들이 나왔죠. 자수하면 형량이 줄어든다. 하지만 무조건 처벌받는다. 전과 기록 남는다. 취직 어렵다. 망했다. 진짜 망했어. 그때 옆자리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형, PC 좀 하실 줄 알아요? 고개를 돌렸어요. 20살 정도로 보이는 청년이었죠. 말랐고 피곤해 보였어요. 네, 조금요. 다행이다. 저 여기서 알바하는데 컴퓨터 한 대가 이상해서요.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저는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어요. 간단한 건 고칠 수 있었죠. 한번 봐드릴게요. 그렇게 저는 그 PC방 알바 최동진이라는 친구와 알게 됐습니다. 동진이는 혼자 원룸에서 살면서 생활비를 벌고 있었어요. 형, 어디 사세요? 아, 저 잠깐 서울에 올라온 거예요. 그럼 잘 돼 있어요? 아직은. 동진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형이 괜찮으시면 제 집에서 며칠 지내셔도 돼요. 작긴 한데 혼자 있기 외로워서요. 천사였어요. 정말로요. 동진이의 원룸은 작았어요. 5평도 안 되는 화장실과 작은 방 하나뿐인 공간. 하지만 제겐 천국이었죠. 형,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아니, 준호요. 박준호. 이름도 바꿨어요. 박준혁에서 박준호로. 제 신분을 숨겨야 했으니까요. 동진이는 착한 친구였어요. 물어볼 법한 걸 묻지 않았죠. 제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눈치챘을 텐데 내버려뒀어요.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요? 돈이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동진이가 밥을 사주긴 했지만 계속 얻어먹을 순 없었어요. 동진아, 나도 알바 좀 구해야 할 것 같아. 형, PC방에서 같이 해요. 사장님한테 말씀드려볼게요. 그렇게 저는 PC방 알바가 됐습니다. 신분증 없이 현금으로 받는 조건이었어요. 당연히 최저임금보다 적었죠. 하루 8시간에 5만 원. 하지만 감사했어요. 이게 저의 새로운 삶이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어요. 타령한 지 한 달. 부대에선 난리가 났겠죠. 수배령이 떨어졌을 거예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무도 절 찾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나중에 알게 됐지만 부대에서 타령 사실을 숨기려고 했던 거예요. 보고가 올라가면 부대 평가에 안 좋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내부적으로 찾으려고 했던 거죠. 물론 그것도 한계가 있었겠지만 그 한 달은 제게 시간을 줬어요. 그리고 그때 그녀를 만났습니다. 9월 말이었어요. PC방 카운터에서 일하고 있었죠. 밤 11시쯤 한 여자가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시간 충전이요. 이 시간? 목소리가 좋았어요. 얼굴을 봤는데 예뻤죠. 아니, 예쁘다기보다는 뭐랄까 편안해 보였어요. 네, 6번 자리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자리로 갔죠. 그날 밤 새벽 1시에 퇴근하는데 그녀가 아직도 있었어요. 무언가를 열심히 작업하고 있었죠. 며칠 뒤 또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매일 밤 11시쯤 오는 단골 손님이 된 거예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용기를 냈어요. 손님, 자주 오시네요. 아, 네. 여기가 집 근처라서요. 무슨 작업하세요? 디자인이래요. 프리랜서라서 밤에 일할 때가 많아요. 아, 그렇군요. 저기, 혹시 배고프시면 이거 드세요? 제가 아까 너무 많이 시켰어요. 그녀가 치킨 한 조각을 내밀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이름은 윤서영이었어요. 26살. 저보단 2살 많았죠. 홍대에서 그래픽 디자인 일을 하고 있었고 혼자 살고 있었어요. 준호 씨는 여기서 오래 일하셨어요? 아니요. 한 달 정도 됐어요. 젊으신데 PC방 알바라니 아깝지 않아요? 그냥 잠깐 쉬는 중이에요. 인생을요. 서영이 웃었어요.
좋네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냥 멈추고 싶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통했어요. 둘 다 뭔가로부터 도망치고 있었으니까요. 서영이는 회사 생활의 압박에서, 저는 군대의 지옥에서 2달째, 10월, 서영이와 저는 거의 매일 밤 대화를 나눴어요. PC방 카운터에서, 퇴근길 편의점에서, 가끔은 24시간 카페에서. 준호 씨, 가족은 어떻게 돼요? 위험한 질문이었어요. 부모님이랑 사이가 안 좋아요. 연락 안 하고 지내요. 거짓말이었죠. 부모님은 절 걱정하고 계실 거예요. 아들이 군대에서 사라졌으니까요. 하지만 연락할 수 없었어요. 저도 비슷해요. 부모님이 제 선택을 이해 못하셨거든요. 서영이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날 밤 서영이가 물었습니다. 준호 씨, 우리 데이트할래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네? 이상한가요? 제가 먼저 말하는 거.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나 탈영병이야. 범죄자라고. 언제 잡힐지 모른다고.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온 말은 달랐어요. 좋아요. 그렇게 저는 사랑을 시작했습니다. 탈영병 신분으로요. 11월 서영이와의 시간은 행복했어요. 아니, 행복하다는 말로는 부족했죠. 황홀했어요. 우리는 데이트를 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비싼 곳은 못 갔지만 한강을 걷고 남산에 올라가고 작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어요. 준호 씨, 왜 그렇게 불안해 보여요? 괜찮아요? 서영이가 물었죠. 아니, 괜찮아. 불안하지 않을 수 있나요? 매일 밤 악몽을 꿨어요. 헌병들이 쫓아오는 꿈, 부대로 끌려가는 꿈, 서영이가 제 정체를 알고 떠나는 꿈. 하지만 서영이 옆에 있으면 그 불안이 잠시나마 사라졌어요. 준호야, 나 너 좋아해. 11월 15일 서영이가 고백했어요. 나도 좋아해, 서영아. 진심이었어요. 정말로요. 그날 밤 서영이의 원룸에서 첫 키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함께 밤을 보냈죠. 행복했어요. 미칠 것 같았어요. 이대로 살 수 있다면 좋겠어. 영원히.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죠. 12월 초 동진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불렀어요. 형, 큰일 났어요. 왜? 경찰이 왔었어요. 탈영병 수배자를 찾는다고.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뭐라고? 사진을 보여줬는데 형이랑 비슷하게 생긴 것 같더라고요. 아직 확실하진 않은데. 끝났어요. 들킬 거예요. 동진아. 미안해. 동진이가 제 말을 끊었어요. 형, 저 아무 말 안 했어요. 모른다고 했어요. 왜? 형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 저 알아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형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눈물이 났어요. 고마워, 동진아. 하지만 이제 서울에 더 있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이 수색망을 좁히고 있었으니까요. 서영이에게 말해야 했어요. 진실을요. 그날 밤 서영이를 만났습니다. 한강공원이었죠. 서영아, 나 할 말이 있어. 응, 뭔데? 나 사실은 고백하려고 했어요. 내가 탈영병이라고, 범죄자라고, 곧 잡힐 거라고. 하지만 그 순간 서영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준호야, 나 좋은 소식이 있어. 응? 회사에서 정규직 제안이 들어왔어. 급여도 괜찮고 복지도 좋대. 서영이는 행복해 보였어요. 그리고 말이야, 우리 이제 제대로 된 연애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 준호, 너랑 진지하게 미래를 생각하고 싶어. 칼이 가슴에 꽂히는 기분이었어요. 서영아, 왜? 싫어? 아니, 그게 아니라 말할 수 없었어요. 이 순간을 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서영이의 행복한 얼굴을 슬픔으로 바꾸고 싶지 않았죠. 나도 그래, 서영아. 너랑 계속 함께 있고 싶어. 거짓말이었어요. 아니, 진심이었지만 불가능한 진심이었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면서 결심했습니다. 도망가야 해. 더 멀리. 서영이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하지만 또 다른 마음이 속삭였어요. 자수하자. 이제 그만 도망치자. 4개월. 탈영한 지 4개월이 다 되어갔습니다. 행복했지만 동시에 매일이 지옥이었어요. 자유로웠지만 진짜 자유는 아니었죠. 그리고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도망칠 것인가, 자수할 것인가. 그 선택은 다음 달에 내려야 했습니다. 12월 20일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거리는 캐롤로 가득했고 연인들은 행복해 보였죠. 서영이가 말했어요. 준호야, 크리스마스에 뭐 하고 싶어? 그냥 서영이랑 있으면 돼. 에이, 무슨 그런 뻔한 대답을. 서영이가 웃었어요. 그 웃음이 예뻤지만 동시에 아팠습니다. 나 너랑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없을지도 몰라. 그날 밤 PC방 카운터에 앉아 있었어요. 손님도 별로 없었고 조용한 밤이었죠.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헌병 2명이 들어왔어요. 심장이 멎었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이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사진을 보여줬어요. 제 사진이었죠. 군대에서 찍은 증명사진. 아니요. 본 적 없는데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손이 떨렸죠. 헌병이 제 얼굴을 유심히 봤습니다. 혹시 성함이? 박준호요. 신분증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아, 지금 없는데요. 집에 두고 왔어요. 그럼 나중에라도 확인 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끝났어요. 완전히 끝났어요. 그때 동준이가 나타났습니다. 저기요. 무슨 일이세요? 아, 탈영병을 찾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저희 여기 알바생들 다 신원 확인 끝났어요. 사장님이 확실하게 하시거든요. 동진이가 거짓말을 했어요. 저를 위해서요. 헌병들이 서로 눈짓을 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혹시 수상한 사람 있으면 연락 주세요. 명함을 두고 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주저앉았어요. 형, 괜찮아요? 동진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하지만 알았어요.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요. 그날 밤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죠. 도망갈까? 더 멀리? 부산? 제주도? 아니면 해외로?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어요. 돈도 없고 신분증도 없고 갈 곳도 없었죠. 자수할까? 자수하면 어떻게 될까요? 군사재판, 영창, 전과자. 하지만 적어도 이 불안에서는 벗어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서영이한테 말해야 해. 진실을. 12월 23일 서영이를 만났습니다. 우리가 처음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눴던 카페였어요. 준호야, 왜 이렇게 어두워? 무슨 일 있어? 서영아, 나 할 말이 있어. 응. 나 사실은 드디어 말하기로 했어요.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었으니까요. 나 탈영병이야. 침묵. 서영이의 표정이 굳었어요. 뭐라고? 군대에서 도망쳤어. 4개월 전에 선임들한테 폭행당하고 견딜 수 없어서 도망쳤어. 준호야, 내 진짜 이름은 박준혁이야. 박준호는 가짜 이름이고. 미안해 서영아. 속였어. 눈물이 났어요. 처음으로, 군대 이후로 처음으로 사람 앞에서 울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 매일 밤 맞았어. 욕먹고 짓밟히고 사람 취급도 못 받았어.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았어. 서영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저를 봤죠. 그래서 도망쳤어. 그리고 너를 만났고 너랑 있으면서 처음으로 행복했어. 처음으로 사람답게 살 수 있었어. 준혁아, 미안해 서영아. 정말 미안해. 나 때문에 너까지 힘들게 해서. 서영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바보야, 응? 왜 진작 말 안 했어? 왜 혼자 그렇게 힘들게 지냈어? 서영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 알고 있었어. 준호야. 아니 준혁아. 너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거 알고 있었어? 너 가끔 악몽 꾸잖아. 그리고 경찰만 보면 피하고 신분증도 없고. 그런데 왜? 사랑했으니까. 네가 누구든 무슨 일이 있었든 나한테는 준혁이잖아.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서영이도 울었죠. 근데 준혁아,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계속 도망칠 수도 없고. 자수해. 뭐? 자수해. 준혁아. 이렇게 평생 도망칠 순 없잖아. 하지만 자수하면 나 처벌받아. 군사재판 받고 영창 가고. 그래도 끝은 있잖아. 지금은 끝이 없잖아. 매일 불안하고 두렵고. 서영이가 맞았어요. 나 기다릴게. 준혁이가 처벌받고 다시 나올 때까지.
서영아, 우리 제대로 된 연애하자. 숨지 말고 떳떳하게. 그 말이 제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래, 이제 그만 도망치자.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저는 결심했습니다. 자수하기로요.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부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제가 왜 탈영했는지 밝혀야 했죠. 증거가 필요했어요. 폭행의 증거, 괴롭힘의 증거. 동기 김태연에게 연락했습니다. 4개월 만이었죠. 태연아, 나야. 준혁아, 너 어디야? 다들 널 찾고 있어. 나 알아. 근데 부탁이 하나 있어. 뭔데? 하민우 선임, 조성민 선임. 아직도 후임들 때려? 더 심해졌어. 요즘 새로 들어온 애들 겁나 맞고 있어. 녹음할 수 있어? 증거가 필요해. 준혁아, 너 뭐 하려고? 자수할 거야. 근데 내가 왜 탈영했는지 밝히고 싶어. 그냥 도망친 게 아니라 폭행 때문이었다고. 태연이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알았어. 도와줄게. 며칠 후 태연이가 녹음 파일을 보내왔어요. 하민우 선임이 후임을 때리는 소리, 욕하는 소리 다 녹음돼 있었죠. 이제 준비됐어요. 12월 30일 저는 헌병대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저 탈영병 박준혁입니다. 자수하고 싶습니다. 전화를 받은 헌병이 당황했어요. 네? 지금 어디 계세요? 서울입니다. 제가 갈게요. 주소를 받았어요. 서울 용산에 있는 국방부 헌병대였죠. 서영이가 같이 가주겠다고 했어요. 아니야, 서영아. 너까지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 나 혼자 가게 둘 수 없어. 같이 가자. 동진이도 왔어요. 형, 저도 같이 갈게요. 증인 필요하면 제가 할게요. 고마웠어요. 정말로요. 세 사람이 함께 헌병대로 갔습니다. 건물 앞에 섰을 때 다리가 떨렸어요. 준혁아, 괜찮아? 서영이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응, 괜찮아.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탈영병 박준혁입니다. 자수하러 왔습니다. 헌병들이 저를 둘러쌌어요. 수갑을 채우려고 했죠. 잠깐만요. 제가 말했어요. 제가 왜 탈영했는지 먼저 들어주세요. 그리고 모든 걸 말했습니다. 하민우 선임의 폭행, 조성민 선임의 가혹행위, 부대의 침묵, 제가 느낀 공포, 녹음 파일도 제출했어요. 이게 증거입니다. 저는 도망친 게 아닙니다. 살기 위해 탈출한 겁니다. 헌병대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조사하겠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서영이가 울었어요. 준혁아, 꼭 다시 만나자. 응, 기다려줘. 동진이가 말했어요. 형, 힘내세요. 형은 잘못한 거 없어요. 저는 끌려갔습니다. 그렇게 제 자유는 끝났어요. 하지만 동시에 진짜 자유가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3주 후 군사재판이 열렸어요. 검찰 측에서는 저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죠. 하지만 변호인이 폭행 증거를 제출했고 동기 태연이가 증인으로 나섰어요. 박준혁 이병은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했습니다. 저도 받고 다른 병사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부대에서도 조사가 시작됐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하민우 상병, 조성민 상병, 강지훈 상병 3명 모두 폭행 혐의로 군사재판에 회부됐어요. 소대장 이진수 중위도 관리 소홀로 징계를 받았죠. 그리고 제 판결은 피고인 박준혁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다. 집행유예, 즉 감옥에 가지 않는다는 뜻이었어요. 대신 군복무는 계속해야 했지만 다른 부대로 전출됐죠.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탈영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으나 그 동기가 폭행과 가혹행위로 인한 것임을 인정한다. 다만 탈영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서영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준혁아, 서영아, 잘됐다. 정말 잘됐어. 우리는 껴안았습니다. 미안해, 서영아. 기다리게 해서.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우리.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시작이 아니라 어쩌면 끝일지도 모른다는 걸요. 2주 후 새로운 부대 해안경비대대로 전출됐어요. 거기서의 생활은 달랐어요. 선임들도 간부들도 모두 달랐죠. 폭행도 없었고 가혹행위도 없었어요.
하지만 제겐 탈영병이라는 낙인이 있었습니다. 야, 저 새끼 탈영했던 놈이래. 진짜? 어떻게 군대에 있어? 집행유예 받았대. 운 좋은 놈, 차가운 시선들. 하지만 견딜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서영이가 있었으니까요. 면회를 왔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준혁아 어때? 괜찮아? 괜찮아. 여기는 괜찮은 곳이야. 다행이다. 서영아, 미안해. 너 때문에 계속 힘들게 하네. 뭔 소리야. 나 행복해. 하지만 서영이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걸 느꼈어요. 반년 후 서영이가 면회를 왔을 때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준혁아, 할 말이 있어? 응, 나 회사에서 해외 발령이 났어. 싱가포르로.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언제? 다음 달. 얼마나 가는데? 2년. 침묵. 준혁아, 미안해. 나 이 기회 놓치고 싶지 않아. 내 커리어에 정말 중요한 기회거든. 응, 알아. 가야지. 우리 어떻게 할까? 저는 웃었어요. 억지로요. 가 서영아. 너의 꿈 이루러 가. 준혁아, 나 괜찮아. 난 여기서 복무 마치고 제대하면 돼. 우린 각자의 길을 가는 거야. 준혁아, 나 너를 사랑해, 서영아. 그러니까 가. 후회하지 마. 그게 우리의 마지막 만남이었어요. 서영이는 떠났습니다. 싱가포르로. 그리고 저는 혼자 남았죠. 그로부터 1년 반 후, 저는 전역했습니다. 2등병으로 입대해서 1등병으로 전역했죠. 탈영 기간 때문에 계급은 못 올렸어요. 저녁식 날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부모님은 제가 탈영했다는 사실에 너무 실망하셔서 연락을 끊으셨죠. 동진이는 연락이 됐지만 너무 멀어서 못 온다고 했어요. 서영이는 싱가포르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SNS에서 봤죠. 행복해 보였어요. 저는 혼자 부대 정문을 나섰습니다. 이제 뭐하지? 전과자, 탈영병 출신. 취직도 어렵고 사람들 시선도 따갑죠. 하지만 이상하게 후회는 안 됐어요. 그 4개월, 제가 탈영했던 그 시간은 분명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지만 동시에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으니까요. 서영이를 만났고 사랑을 배웠고 용기를 배웠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걸 배웠죠. 도망치는 건 해결이 아니야. 맞서야 해. 지금은 32살이 됐어요. 작은 IT 회사에서 일하고 있고 평범한 삶을 살고 있어요. 가끔 그 시절을 생각해요. 하민우 선임, 조성민 선임, 그들을 용서했냐고요? 아니요, 용서 안 했어요. 하지만 이해는 해요. 그들도 희생자였을 거예요. 군대라는 시스템에. 서영이는 어떻게 됐냐고요? 작년에 한국으로 돌아왔대요. SNS에서 봤죠. 결혼한다고, 좋은 사람 만났다고, 축하한다고 메시지 보냈어요. 축하해, 서영아. 행복해. 고마워, 준혁아. 너도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지금도 가끔 생각해요. 그날 그 철문을 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요? 그냥 참았더라면? 그냥 견뎠더라면? 아마 지금보다 나았을까요? 아니면 죽었을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그 4개월이 저를 만들었어요. 도망쳤지만 동시에 맞섰어요. 비겁했지만 동시에 용감했어요. 후회는 없어요. 아니, 후회는 하나 있네요. 서영이와 끝까지 함께하지 못한 것. 하지만 그것도 어쩔 수 없었죠. 우리의 길이 달랐으니까요. 지금은요? 지금은 그냥 살아요. 하루하루를요. 그리고 가끔, 아주 가끔 그 시절을 떠올리며 미소 짓죠. 그래, 난 살아있어. 그걸로 충분해. 탈영병 박준혁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박준혁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는 아직 계속되고 있어요. 매일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면서요.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